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강수영 회원은 4.1견대 청년 아카데미의 모든 강의를 개근으로 마친 신입 회원이다. 청년 아카데미는 수료식을 포함 총 6강을 진행한다. 연대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이 세월호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가자들이 이와 연관된 각자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형식이다. 마지막 날에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를 함께하고 행진하여 별들의 집에서 수료식을 했다. 수영님의 강의 후기는 행복했다는 첫 줄로 시작된다. 아카데미에 참가하는 내내 어떤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운동에 관심 갖게 된 후 처음으로 활동가를 직접 만나는 시간이었고, 시민사회 활동의 시작이었고, 돌봄에 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첫 번째 장이었다.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한 권리를 찾으려는 인권운동이 서로 교차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더 뜻깊었다. 홀로 생존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만 잘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하며 살았어요. 수영님은 피아노 전공자다. 연주만 잘하면 된다 여기며 살았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직업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촉망받던 IT 웹 개발 회사에 들어가 4년을 근무했다. 이때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한 셈이었다. 공감 능력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구나. 이래서는 굶어 죽겠구나 하는 큰 위기감을 느꼈다. 공감과 다정함이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돌봄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능력주를 신봉하던 사람으로 살다가 대안적 삶이 절실해진 차에 동네 서점에서 무라세 타카오의 돌봄 동기화 자유라는 책을 발견했다. 인지 저하증과 탈시설 운동에 관한 이야기였다. 돌봄과 공동체적 삶, 서로 연대하는 삶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자연스레 시민사회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청년 아카데미를 만났다.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불이 붙었어요. 활동가들을 직접 대면하고 상상만 하던 현장에 연결되며 큰 보람을 느꼈다. 활동이 이어져 1월 1일부터 노들 장애인 자립센터의 상근 활동가가 되었다. 노들센터의 상근 활동가 수영님의 만족도는 드높다. 당사자 중심의 탈시설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데 노들센터의 운동 방향과 잘 맞는다. 예상했던 대로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정하다는 점도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작용한다. 무대 위에서나 회사에서나 작은 실수라도 하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너무나 든든해요. 수영님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보다 3살이 많다. 참사 당시 피아노 콩쿠르 준비로 연습실에만 박혀 있었고 친구를 사귀지도 않으며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 눈에 띄는 화려한 기술만을 연습했던 시기가 후회스럽다. 수영님이 변화와 변환을 바라고 있었기에 스스로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지금의 모습을 일구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님은 이제 올챙이 적을 기억하는 개구리이자 새로운 세상을 쑥쭉 빨아들이는 스펀지이자 새로운 세상을 즐겁게 유영하는 물을 만난 물고기였다. 더 많이 연대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를 쌓고 싶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굶어 죽지 않겠구나. 누군가 밥 한 끼는 사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행복감이 커졌죠.
또 인권의 연대가 이렇게 늘 새롭고 다채로울 수 있구나 느끼며 대단히 즐거워요. 선입견이라는 굳은 살이 없는 게 전혀 몰랐던 게 오히려 득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은 퇴근길에 사율연대 책 모임 세계관에 참여하고 있다. 집에 오면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다. 배우고 깨닫고 인권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율연대 활동가들과 교류하는 맛을 알아버린 수영님이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운동이 단순히 희생자들의 배부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앞으로의 참사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이미 벌어진 여러 참사들의 희생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신다면 시민들의 관점도 부정과 혐오 대신에 좀 더 온화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조직하고 연대하고 있는데 그 수고로움을, 그 다정함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라고 강수영님의 사율연대 회원인데요. 청년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소감을, 그리고 본인이 느꼈던, 그리고 지금 청년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청년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을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절상으로 봄이지만 아직 꽃샘 추위가 기승하는 이 날씨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첫 곡으로 사일력 합창단의 약속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안전신문 2월 2일자 우원식 의장 생명안전도 격차와 불평등 국회가 적극 나서야 정민혁 기자의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생명 안전에도 격차와 불평등의 그늘이 엄연하다면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우원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임시회의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산재 사망률 OECD 1위 사망사고 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고 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경우 하청 노동자 비중이 계속 가중에 60%를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서두에 언급한 우 의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격차 등의 문제를 짚으면서 산업 현장의 생명과 안전에도 격차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우 의장은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산업 현장이 밑바탕에 깔린 구조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반복적 사망사고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묻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입법 취재에 걸맞는 양형기준 마련,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정부와 국회, 법원에 함께 움직여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무고한 희생을 거듭하면서 확인하는 이 비정한 입법 지원을 더는 이어가서 안 된다. 면서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되는 오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이전에 국회가 책임있게 이 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네, 생명안전기본법 발의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되는 오는 4월 16일 이전에 국회의장이 약속했듯이 꼭 이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전교회 최경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미션 교회입니다. 미션 교회군요. 네.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안산 고잔동에서 글로벌 미션 교회 그리고 센터, 이주 노동자 센터를 하고 있는 최경식 목사입니다. 저희 센터는 안산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고요. 특별히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을 위한 쉼터 사업 그리고 한국어나 문화체육 사업 등을 연중 이렇게 진행하느라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고잔동 어디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까? 중앙역 2번 출구 쪽에 신도시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호중학교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목사님 여기 FM 라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라디오에 나오면 공식적으로 질문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조금 기억이 희미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공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어떤 의미로 기억이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날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날은 제가 TV 뉴스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고 당시 제 아들과 딸이 고등학생으로 2학년, 1학년이었거든요. 재학 중이어서 마치 딸이 또 수학여행을 가려고 수학여행을 앞둔 그런 상황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월호 소식을 듣고 제 딸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문득 하더라고요. 아빠, 저게 나일 수도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학생 때 반 친구들 중에 이제 단원고로 진학한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제 친구가 몇 명 있다고 걱정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처음 사고를 접했을 때 그런 얘기를 딸과 나눴던 얘기가 생각이 나고요. 그 이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자녀의 일이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에 저는 안산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주민 지원 분과장인 동시에 또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당시 트라우마 센터 구성부터 함께 여러 가지 이 지역 주민들이 당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나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같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을 둔 자녀가 있어서 더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은 처음부터 안산이 고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제부터 안산에 고향이라고 터를 잡으셨는지? 네, 당연히 저는 안산으로 이주한 이주민이고요. 네. 쭉 인천에서 살다가 2009년도에 안산을 오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인천의 한 교회에서 네. 선교 담당 전도사로 목회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09년도에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안수를 받고 이제 안산으로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찾다가 이주민이 가장 많은 곳을 찾게 되다가 안산을 보게 돼서 안산으로 오게 됐고요. 이곳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연고 없이 원곡동에 첫 발을 내디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내가 이주민들과 함께 자리를 잡은 센터나 교회를 할 곳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냥 계획 없이 그리고 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재정적인 문제인데 아무 자본 없이 그곳을 그냥 배회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관산도서관 밑에 상가에 그 세놓습니다라는 그 푯말을 받고 위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여기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고 이곳에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10년 정도 그곳에서 이주민들하고 살면서 그곳은 정말 마을이 중국 마을입니다. 완전 안쪽에 네. 다 중국 사람들 살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좀 살긴 하는데 그곳에서 이주민들과 한 10년을 살다가 이제 이사를 나오게 됐고 이사를 나왔지만 지금도 그쪽 이게 아직도 살고 있고요. 네. 그 건너편 아파트로 이사를 했지만 살고 있고 또 교회하고 센터는 7년 전에 이곳에 신도시 쪽으로 아까 말씀한 중앙동 2번 출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잔동에 이주민들이 많이 사시나요? 그래도 원곡동보다는 덜 사시지 않나요? 고잔동은 이제 네. 센터로서 역할 때문에 오게 된 거고 네. 그 교통이 편해서 원곡동은 이제 안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네. 이 고잔동에 오고서는 이제 지하철 중앙역에서 내려서 쉽게 걸어서 찾아올 수 있는 위치로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교통이 편하고 더 좋다고들 합니다. 이주민들도 많이 네, 이주민들이 많이 오죠. 예. 그렇구나.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이주민들과 인연이 되셨는지 그 사연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게 사연을 얘기하자면 진짜 긴 길게 해주세요. 스토리인데 뭐 좀 줄여도 되고 근데 하여튼 네. 뭐 적당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95년도에 네.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닐 때였고 청년부 회장을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필리핀으로 네. 단기 선교를 저희 교회가 최초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때 뭐 제가 영어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필리핀 말을 따갈로그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회장이라는 직함이 모든 걸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에 티켓팅부터 모든 걸 다 제가 이제 주도를 해서 여권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했고요. 네. 이제 필리핀에 딱 가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이제 언어 장벽이었는데 네.
딴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음. 막 있는 영어 없는 영어 다 동원해서 그 바디랭귀지까지 동원해서 소통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왔고 필리핀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낙후된 마을을 갔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해줄 만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 기억 남는 게 산골 마을에서 저녁에 이제 저희가 초대해서 파티 같은 걸 하고 축제하고 공연하고 막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산골 마을인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깜깜한데 공연하려고 앞에 무대 쪽만 불을 이렇게 쫙 켰는데 무대에서 내려다 보니까 별들이 보여요. 아이들 눈동자인 거예요. 그 눈동자가 정말 하늘에 쏟아지는 별처럼 느껴졌고 아 이렇게 이런 세상을 갈망하는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사는데 아, 이 친구들은 여기서 자라나면 소망이 없다는 거를 이제 거기서 제가 실제로 느낀 거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필리핀을 갔다 와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차에 교회 주위를 돌다가 동네에서 필리핀 청년을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극적으로 2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 한국에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그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돌아다니냐고 했더니 그 컴퓨터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컴퓨터 부품이나 컴퓨터를 오래되면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집하러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딴 건 다 수집했는데 키보드 몇 개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마침 제가 키보드가 집에 남는 게 좀 있어서 아 그럼 따라와라. 내가 주겠다 해서 그들을 데려다 저희 집에 와서 주면서 차를 대접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들을 자연스럽게 또 교회로 초대하게 됐고 그때 기점으로 이제 필리핀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95년도부터요. 지금 그때가 인천 교회에 있었던 인천 교회에 있을 때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영어 예배도 만들고 이제 그들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또 데려오고 뭐 해서 계속 이어져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참 산업 현장이 열악하고 그랬을 텐데 일하는데 그 어렵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의 어떤 직장에서의 문제들, 노동법 지키지 않은 그런 문제들, 근로기준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지키지 않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사장님도 만나고 뭐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아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그 당시는 이제 필리핀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영어가 조금 된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것 같아요. 또 이후에는 중국 사람들도 사실은 그 만나서 같이 또 중국어도 배우면서 또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놓지 않고 잡았던 나라가 바로 그 필리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고 제가 독립해서 나오면서도 필리핀 목회를 여기 안산에 와서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이주노동자 센터를 시작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그들의 삶에 고비고비마다 함께하는 삶을 지금껏 하게 되었죠. 그러면 지금 그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지금 선교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올해 작년부터죠. 이제 필리핀 사람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뭐 베트남 쉼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네팔 쉼터를 한 적도 있고 여러 나라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베트남이나 네팔 하면서도 필리핀은 항상 병행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다라고 버릴 수가 없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런 나라였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경험으로 또 그 필리핀을 갔던 인연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목사님이 꿈? 아니면 누가 이끌어 주셨나요? 전혀 아니었죠. 저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그 기아 산업이라고 당시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땐 지금 기아 자동차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기아 산업에 입사를 해서 뭐 기계공학과를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3년 6개월 일하고 IMF가 터졌어요. 불운하게도 첫 직장이 아주 진짜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 당시 뭐 보너스 950% 막 그러니까 그런 좋은 직장이었었는데
그 IMF에는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월급이 한 2달씩 밀리고 막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있던 차에 그 당시는 뽑는 회사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2년이 된 게 또 그 회사에서 기아산업에서 경리과에 있던 여직원이 그만두면서 네. 경리과 여직원이 외국계 회사에 상무님 비서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외국계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계 회사 한국 지사인데 네. 거기서 이제 엔지니어를 한 명 뽑는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줬고 그 비서 추천으로 네. 어떻게 보면 상무님 면접을 보고 이제 거기 입사하게 됐는데 면접 보고 한 달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네. 역시 영어가 안 돼서 떨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또 8년 6개월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 직장 경력은 한 12년 정도 되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늘 이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토요일 날 그들 사는 기숙사 가서 네. 맨날 이렇게 상담해주고 또 이야기 들어주고 또 같이 밥 먹고 또 일요일 날은 교회에서 또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이후에 또 상담해주고 이런 생활을 한 12년을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영어 예배팀 또 선교팀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가게 된 거죠. 네. 쉽지 않은 길을 또 가시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놓지 않고 또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우선 네, 목사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있는데 네, 직접 곡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을 선택했는데 네. 이주 노동자들을 좀 섬기다 보면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지나면 다 그 해결이 또 지난 다음에 보면 이게 이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걱정으로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네. 또 이렇게 기다리면 행복할 날이 온다 이런 의미로 이 제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목사님이 신청하신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우리 목사님은 세월호하고도 근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배 안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필리핀의 그 부부의 얘기를 좀 오늘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저는 뭐 이들하고 3년을 같이 있으면서 최종 보상 받기까지 네. 제가 같이 이제 도와드리고 보상받고 보내기까지 3년을 같이 했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은 어디에도 얘기를 잘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는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응해서 나오게 됐고요. 일단 그곳에 필리핀 부부가 승선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는 네. 게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들이 왜 거기에 승선했냐?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청해진 해운, 네.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냥 한국의 E6라고 예술 흥행 비자로 연예인 비자로 온 거예요. 가수들이었다고. 가수도 하고 남편은 연주하고 연주하고. 기타 치고 네. 이제 부인이 이제 가수로서 노래를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비자를 받아서 온 거고, 그 한국의 한 엔터테인먼트사하고 계약을 맺고 네. 왔고, 네. 근데 일터를 거기를 저기 세월호로 이제 배치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연하는 걸로. 그래서 청해진 해운하고 그 엔터사하고 이제 그 계약을 맺어서 이들을 파송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그 세월호에서 이제 노래를 선상에서 선상 공연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세월호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천항에 네. 그 짐을 가지러 갔다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짐을 가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쓰던 짐이 있다고. 그래서 네. 인천항으로 갔더니 기숙사가 일반 집을 해준 게 아니라 그 오래된 선박 안에 방을 하나 내줘서 배 위에서 기숙사로, 정말 그 다 녹슬어가는 그런 배 안에 기숙사라면서 그 배에서 또 생활을 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물품이 있어서 그걸 가지러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어서 알게 됐는데, 그 배도 되게 오래된 배에다가 이제 열악한 그런 곳에서 평상시엔 살고, 또 세월호 항해할 때는 같이 가서 공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해운 소속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이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거기 청해진 해운하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던 그런 일이었고, 그날도 이제 운항한 날은 선상 공연을 이제 하고 남편이 기타 반주, 여사는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였던 거죠. 그리고 운항 시에는 좀 대기를, 이제 공연 안 할 때는 주로 공연 준비하거나 공연 준비한 걸 이제 정리하거나 아니면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는데, 대기실은 객실이 아니고 당연히 선원들이 있는 상부 갑판층 중에 이제 대기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사고 났을 때도 선원들과 함께 탈출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거기가 자기들 방이니까. 네, 거기가 자기들 방이니까 선원들하고 같이 탈출을 하게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지막 시간까지 선원들을 탈출하는 걸 본 산 증인인 거죠. 근데 그 직원 정해진 해운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네. 이 사람들이 유일한 증인일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선장이나 선원들이 나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들은 평상시 그 선원들이나 그 선장하고 이렇게 친했다 그래요. 맨날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친하게 지냈던 그런 직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도 이 사람들도 청해진 해운 소속 직원이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돌고 뭐 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사고가 이제 그날 난 이후에 구조되는 장면이 이렇게 좀 나오고, 구조되면서 고대병원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도 굉장히 그 여기저기서 기자들이 이렇게 해외 언론, 특히 해외 언론들이 막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대병원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최상층에 또 부부만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입원해서 이제 당시 뭐 큰 부상은 없었는데 외상이 좀 이제 살갗이 좀 까지고 많이 그런 외상 정도, 그거가 심했던 찰과상 정도가 있었는데 그 치료 받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남자분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자분이 심각한 PTSD 어떤 증상을 보인 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그 이제 물도 흔들리는 물만 봐도 심장이 떨린다 그래서 물도 항상 빨대로 이렇게 먹게 되었고, 우리 쉼터에 있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때 충격으로 목소리를 잃은 거예요. 가수가 생명인데 목소리를 잃어서 더 이상 노래를 못하게 된 그런 일이 된 거죠. 그 물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보이고 또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 치료받는 일이 이제 급했던 상황이라 그 당시 이제 고대병원에서 먼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정신과 치료는 그 당시는 못했고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 일단 외상 치료 집중하면서 있었던 거고, 외부 언론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좀 특별히 격리했고, 근데 이제 퇴원할 때가 됐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특실이어서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40만 원인가 그랬던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비싸서 병원 퇴원 이후에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마땅히 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그 병원 측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수소문하다가 필리핀을 숙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더라.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병원 측에서 처음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이분들의 좀 받아주실 수 있겠냐, 쉼터에. 방이 하나 있긴 한데 글쎄 제가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얼른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제 만나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고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누군가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들어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는 그 부부를 위한 쉼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 쉼터에 방이 하나 비어서 그의 부부가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이분들은 이런 연예인 비자로 온 사람들이고 또 이주 노동자들은 또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격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격차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안 맞아서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아주 그냥 따로 분리를 해줬어요. 따로 집을 얻어서 따로 머물게 한 2달 이후에는 그렇게 분리를 해서 본인 부부끼리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원 치료하는 이 생각보다 병원 치료가 좀 쉽지 않았던 게, 이분이 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었는데 뭐 개인 질환도 있었고, 예전에 그 세월호에서 사실은 그 운행을 하다 그 전에 그 제주도로 가는 도중에 선상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대요. 뇌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인하대병원으로 저 배에서 이게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코마 상태로 며칠 있다 깨어났다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렇게 해서 시간이 깨어난 상태에서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세월호를 다시 타게 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상처까지 네. 재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치유부터 해서 정신과 치료, 찰과상, 피부과 치료, 막 하여튼 거의 여러 이제 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병원하고 일반 의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치료를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 치료 과정 중에 제가 계속 동반해서 통역을 해주고 데려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치료비는 그럼 누가 될 거냐. 근데 당장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장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들의 삶은 당장 어떻게 살 거냐. 내가 무조건 다 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집하고 먹을 건 대주지만 그 당시 제가 집하고 먹을 거는 진짜 계속 다 대줬어요. 근데 나머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고향에 자녀가 또 3명이 있는데 부모가 벌이가 없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보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거를 생활비를. 어떻게 돈을 보내줘야 학교도 다니고 뭐 생활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이제 논의했죠. 변호사님 도움도 받고 이제 제가 또 이런 쪽에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부를 찾아가서 이건 산재다. 이 사람들은 딴 사람들은 사회적 계획이지만 이 사람들은 산재에 해당된다. 그렇죠. 우선 선제죠. 왜냐하면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해 달라고 산재로 이제 신청을 했어요. 병원 통해서. 그래서 승인 나기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그러겠죠. 이게 무슨 산재냐 무슨 사회적 재난 지금 이건데 왜 이 사람들만 산재냐. 이 사람은 직원이었다. 정해진 해운 소속 계약 관계니까. 예, 직원도 아니고 다른 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해진 해운 저기 직원들이 그랬다면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건 피의자니까 안 해줬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외부에서 온 파견 받아서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산재로 해달라고 해서 저 굉장히 오랜 싸움을 거쳐서 한 3달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산재로 인정받았어요. 다행이네요. 산재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가 나오니까 그걸로 병원비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돈도 보내주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저는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먹을 거를 또 연계해서 제공해주고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했고, 근데 거기 있는 동안 이제 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보상 문제. 네. 보상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분들이 한국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민변 소속의 변호사님들이 나서 주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물론 거기도 제가 통역을 계속 다 해야 됐던 상황이었긴 했지만 도와줬고 제가 필리핀 대사관에도 연락을 해서 대사관에서도 와서 초기 긴급 지원을 좀 해줬고 또 대사관에서도 뭐 변호사를 대준다고 했는데 좀 조건이 좀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를 대주면 수수료를 좀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건이 좀 안 맞아서 본인들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아, 필리핀 대사관 변호사는 안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 말고 민변 소속은 아예 그냥 무료로 다 해주고 이 아주 유명한 변호사님이 오셨었는데 정말 시간당 뭐 100만 원 상담을 받는 그런 변호사님이 무료로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내주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서류도 다 만들어주시고 해서 이제 그 보상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됐죠. 그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뭐 중간에 이제 손해사정인도 오고 뭐 그러면 손해사정인 그 서류는 또 제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손해사정인한테 보여주고 이런 걸 잃었다. 그리고 이제 보상 과정에 이제 그분들이 배에서 잃어버린 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가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런 비금속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도 보상 못 받았어요. 그런 건 인정이 안 됐어요.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인정이 안 됐고 그들이 갖고 있던 도구들 뭐 그다음에 액세서리들 이런 게 다 인정이 안 됐는데도 어쨌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서류 만들고 하느라고 제가 그분들이 옛날에 귀걸이 했던 사진부터 찾아서 넣고 뭐 그게 배에서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없어졌다 뭐 그런 걸 다
완전히 그냥 증명을 해야만 보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서류도 제가 다 만들어서 넘겨주고 또 민변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고 또 총리실 거기서도 이제 나와서 계속 이렇게 뭐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계속 통역을 했어야 됐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국조위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 전부 제가 동반을 해서 통역하고 이제 했던 일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세월호 재판. 네. 세월호 재판의 이제 증인으로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그 승무원들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광주 고등법원 네. 이제 뭐 안산에서도 이제 재판이 있었고 그런 거 할 때 제가 데리고 가서 통역해주고 밥 사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때 좀 생각이 나는 게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무원들하고 사실은 악감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겠죠. 예, 그죠. 동료 개념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 소속이었지만 맨날 밥을 같이 먹고 장난도 치고 뭐 그러던 사이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들 앞에서 하는 증언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잖아요. 네. 어떤 일을 했는지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 눈을 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특히 선장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 너무 무섭고 거기에 있던 뭐 기관사나 뭐 이런 분들 다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들 형량에 영향을 주잖아요. 더 힘들 텐데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는 그 얼굴은 안 보고 할 수 있는 증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증언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제가 또 동반해서 통역해주고 또 문서 그 확인해주고 막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산재 요양비로 이제 생계는 해결했지만 남자분은 그래도 건강해서 좀 극복이 빨리 돼서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자녀들 학비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요양급여 갖고는 택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3명이 대학교를 2명이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3명 학비를 이 요양급여 가지고는 산재 요양급여 가지고는 너무 엄청 힘들다.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당시 또 그 문제가 뭐였냐면 E6 비자가 엔터테이너 비자인데 일을 하려면 E7으로 비자를 또 변경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또 출입국 찾아가서 상황 설명하고 또 아는 또 사람들 도움 요청하고 막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E7으로 드디어 출입국에서 바꿔줬어요. 그래서 또 취업도 시키고 그래서 여기 안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도 노동부 통해가지고 제가 또 찾아가서 직장을 알선받아서 취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남자분은 일을 하고 여자분은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자녀들하고 계속 어머니는 계속 통화를 하고 낮에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쉼터에서 지냈어요. 병원 치료 안 받을 때는 주로 그렇게 지냈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당시 언론들이 악의적인 선정성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뭐 어떤 거였냐면 제목이 이래요. 세월호 필리핀 여가수 선장과의 관계. 그러면서 그 밑에는 어떤 사진이 나오느냐면 선장이 팬티 입고 탈출하는 사진을 딱 넣어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와 정말. 필리핀 여가수와 있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기사를 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왜냐면 그 당시에 남편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남편이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악의적인 기사들이 사실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본인은 정작 그 기사가 한국말로 나왔기 때문에 모르죠. 몰랐던 거예요. 한국말을 아예 못해요. 한국말을 듣지도 못하고요. 읽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듣는 것도 이제 간단한 뭐 안녕하세요나 뭐 인사 정도만 하겠지. 예,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럼 배 그때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선원끼리 이렇게 오갔던 말 같은 건 정확히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구나.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상황이나 뭐 했던 건지 그런 건 다 아니까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악의적인 기사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여가수와 모종의 관계인 것으로 막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런 기사들이 한 10군데 넘게 이렇게 나왔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민변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언론사를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이거를 해야지. 보도 정정 소송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뭐냐면요. 이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사건 하나 터지면 변호사가 한 2명씩 붙어요. 그러면 10개 언론사면 20명 변호사하고 1명 변호사가 싸운 거예요. 민변 변호사. 이게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명과 정말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고 네. 그래서 그 1심에서 이제 결국은 졌어요. 근데 이제 그 판사님 그 보도 내용이 지금도 이제 그 하잖아요. 그 네. 판결문에 이렇게 했어요. 1심에서 졌는데 그 이유를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선정적이고 추측성 보도이긴 하나 하나. 가능성 있는 보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이렇게. 정말. 그래서 언론은 사법부, 진짜. 그렇게 그걸 다 선정성 있는 보도다 뭐 해서 다 막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1소에서 졌어요. 1심에서 졌는데 2심 갔죠? 2심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가수 네. 부부한테 이제 어떻게 하겠냐. 본인 의사가 중요하니까 네. 물어봤더니 더 이상 자기네 얘기가 기사화되고 싫다.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가는 게 싫다. 음. 그냥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보상만 받고 떠나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우리 민변 변호사님이 네. 근데 결국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네. 그걸로 접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로 마무리가 이제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정성 보도 소송은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났고 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들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좀 이제 마무리 이제 그 보상 절차가 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집중해서 이제 변호사님하고 서류 만들어서 주로 변호사님이 그 서류 작성하고 해가지고 보상 절차를 이제 3년 만에 완전히 다 마무리하게 됐고 저희 쉼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됐죠. 고향으로 네. 이제 가게 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좀 제가 좀 얘기하고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뭐냐면 네. 당시 저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모든 과정에 진짜 1인 어떻게 보면 통역이며 그 사람들의 보호자며 네, 그러네요. 법률 대리인이며 그걸 다 하면서 3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네. 그 누구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수고했다 뭐 어느 정부에서나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 이제 너무 한 것 같아서 이제 당시 이제 안산시에서도 네. 외국인 주민 지원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안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네. 이주민이 거기 있었다니까 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통역비라도 좀 달라 해서 이제 통역비를 이제 지원받은 게 몇 번 받은 게 이제 그게 전부였던 거죠. 이제 정말 제가 데리고 다닌 기름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거였고 이제 3년 동안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그 어느 정부로부터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없었다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가 주거 시설이나 쉼터를 다 이제 먹을 것 저기 뭐 자리 마련해주고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건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거를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런데 관심은 없었다. 하지만 저는 뭐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하긴 했는데 그냥 목사로서 또 이주민 상담 활동가로서 선한 일을 한 것에 그냥 만족하고 뭐 그냥 그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떠날 때도 연락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본인들이 다 잊고 그냥 한국에서 있었던 관계는 다 끊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셨어요? 필리핀으로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죠. 그분들도 연락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목사님 근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목사님이 계셔서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참 목사님 정말 많으셨어요.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네요. 이렇게 목사님 뒤에서 덕분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줄 몰랐습니다. 감사드리네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도 이 목사님에 대한 이 필리핀 부부를 도와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필리핀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돼가는데요. 어쨌든 아직도-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신 것 같은데 보람은 있으신 거죠. 어쨌든 아유, 그럼요. 이런 네.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사명감이라는 게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땐 좀 지치고 힘들기도 한데 네. 제가 하는 일은 특성상 일반 상담센터, 이주민 상담센터나 이런 데는 네. 딱 정해진 시간에 열고 정해진 시간에 닫거든요. 네. 그 쉬는 날도 정해서 딱 쉬고 그 상담센터로 연락이 오거나 찾아가지 않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거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한 4-5시간 빼고는 다 온라인 상태로 이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급한 일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이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들이 그렇죠. 언제든지 일어날 수 낮에만 있죠.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맞아요. 이후 시간에 더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퇴근한 이후 시간에도 더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기 경찰서에 목사님 여기 병원인데 지금 긴급하게 왔는데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아니 여기 회사인데 사장님이 날 때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진짜 막 울컥 올라오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켜놓고 급한 전화를 받고 또 처리를 해주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조금 쉬어가면서 해요. 그래도 네.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이제 저는 처음에는 누구처럼 이주민의 친구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주민의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주민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홀로 한국에 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수술대 오를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보호자로 할 사람이 필리핀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게 수술을 받는데 오는데도 며칠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뭐 재정 보증 기본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보호자 되시죠? 그럼 뭐 거기 서명하고 다 사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술 때 생사를 오가는 수술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손을 수술실 들어가기 전 잡고 기도를 해주고 나올 땐 또 이렇게 병상에 이렇게 마취 풀리고 누워 있을 때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역할을 제가 하기 때문에 네. 내가 강해져야 된다. 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네, 목사님의 이런 사명감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너무 많고요. 저희도 물어보고 너무 싶은 많이 잘 많은데.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서 또 이주민에 어떠한 대한 이야기? 이야기를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으로 예, 얼마든지 뭐 또 네. 시간이 되면 네. 우리 이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급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를 들을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목사님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